대선 19일 만에 전격 회동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어제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만찬을 하며 대화를 나눴는데요. 집무실 이전, 2차 추경 등 대부분 언급이 됐지만 전격적인 합의가 없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었는데 역대 가장 오래 이야기를 한 회동이 됐습니다. 거의 3시간 가까운 대화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예, 일단 뒤늦은 회동이었고 회동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소 안심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만찬을 하고 또 와인도 곁들이면서 긴 시간 이야기를 했고 비교적 좋은 분위기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덕담도 많이 있었고. 예. 다만 이제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짓는 이런 회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현재 가장 화급한 것은 5월 10일 취임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청와대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무 공간을 국방부 청사에 새로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비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496억 원이죠. 예. 그와 관련해서 일단 면밀히 살펴보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 네. 안건으로는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더 살펴보는데 방점이 좀 찍혀 있다. 예. 네, 협조하겠다는 말씀은 했는데 이게 협조가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예비비 승인이 늦어지면 당선인이 5월 10일 통이동에서 지금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다. 또 하나 그 예비비와 관련해서 25억 원은 한남동에 대통령이 들어갈 관저, 육참 총장 관저가 사실상 비어 있는데 그걸 리노베이션하는 예. 비용인데 그 비용도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당선인이 통이동에서 근무하고 당분간은 서초동 자택에서나 이렇게 기거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덕담도 해주시고 예. 본인이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또 마지막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예비비 승인 문제는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좀 국민들이 근심은 좀 덜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합의가 좀 없었다는 부분이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어제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국민을 우선시해야 되는 국가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지도자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도자의 결단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문제는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이제 국가 재정을 좀 길게 다뤄온 사람으로서 사실은 일단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비 요건에 맞지가 않고 예. 예비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협조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조금 그래도 어떤 문제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계획 그리고 정확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국민의 공감 이런 게 전제된다면 예. 확실하게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법률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좀 문제는 있어도 여야의 합의가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갖는다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만남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예. 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이제 가장 큰 의제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전 계획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에 협조를 하겠다. 이 발언을 두고도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협조하겠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해석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취임 전에 집무실 이전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이 있고 반면에
면밀히 살펴 이 부분에 또 방점을 찍으면 이제 예산이나 앞서도 언급됐던 안보 공백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면밀히 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자 앞서 국방부에서는 이전까지 2달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5월 12일까지 지금 2달이 안 남았는데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이 이번 주는 안 돼도 다음 주에 승인이 되면 뭐 이사할 준비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소위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방을 이동하는 건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 건물의 구조상 예. 그 이삿짐을 뭐 이렇게 소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옮겨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 지연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만약에 24시간 일할 경우에 20일 이제 이런 정도인데 예. 일단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으로 마련을 하려 한다면 좀 뭐 이렇게 열심히 청사를 개조를 한다면 5월 10일 대통령은 거기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 예비비 승인이 만약에 다음 주쯤 떨어진다면 예. 그런데 지켜봐야 되는 거고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협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면밀히 살피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496억 원의 예비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는 비용, 그게 아마 제 기억에 1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재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개조하는 비용이 한 250억이었나요? 그다음에 그 경호 관련 99억, 그다음 한남동 관저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 2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거를 면밀히 살필 경우에 글쎄요, 일주일 이상 걸릴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안보 공백과 관련해서는 어제 두 분이 임무 교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임무 교대하는 동안에 한 채 안보 공백도 없도록 하겠다. 어제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합참 차장은 국회에서 국방부가 합참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의 공백에 특별한 우려는 없다는 이야기를 또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보 공백이 설사 생길 경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자정까지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안보 공백 우려는 생각보다 적지 않나. 그리고 이미 장성 대장 이상을 포함한 장성급들 1000여 명도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큰 안보 공백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예. 현 정부가 그리고 청와대가 좀 이 면밀히 살피는 과정을 좀 빨리 면밀히 살피셔서 예. 그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 대통령이 새로운 직무 공간에서 일을 시작하겠다. 제왕적 대통령 시대는 5월 10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려서 국민들이 이제 역사적인 공간인데 네. 이 공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산책도 하고 또 등산도 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에 대한 사회적 효용이랄까요? 이런 거는 뭐 돈으로 저는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관련해서 그냥 예. 그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일종의 그 비용적인 효과, 편익 이거를 연 2천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뭐 이 상가에서 뭐 이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건데 그거 외에 사회적 효용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돼야 앞으로 실무 협의라든지 뭐 실무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협치의 첫 단추 그리고 분위기 조성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건데요. 이 디테일을 한쪽에서 너무 밀어붙인다 이러면은 저는 또 꼬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다 동의가 되거든요. 예. 방향성.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도
법률에 의해서 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국민의 어떤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 국회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마음대로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다면 그거는 뭐 그 민주주의 절차와 명분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문제는 뭐냐? 방향성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5월 10일로 못 박느냐, 못 박지 않느냐 이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선인 측에 지금 하고자 하는 거를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5월 10일을 못 박아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비비는 그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효과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 통과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그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것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적 공감대까지 끌어낸 다음에 옮기신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는데 훨씬 힘있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걸 너무 앞세우니까 지지율이 지금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무실 관련해서도 그래요. 청와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통이동에서 일하겠다. 아니 대통령은 법인격이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위치에 맞는 걸맞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안전은 이제 개인의 안전이 아니에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고 더 안전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이신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전과 똑같이 역시 고집을 부리시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첫 단추가 깨어졌고 협력의 분위기,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당선인 측에서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우리도 뭐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자료나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예. 또 국민께도 설명을 드려서 힘있게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감히 좀 고언을 드립니다. 예. 제가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의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가 국무회의 열어서 의결하면 집행이 되는 예비비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예비비의 아니요, 요건과 잠깐만. 규모에 맞지 않는다. 규모 그거는 그 주장이신 거고.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재정을 아니 재정 십수년 전공이라고 다- 예, 하시지만 예. 다른 기재부가 왜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추산한 걸 냈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근거가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국민 동의 이야기하시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선인은 그랬어요. 5월 10일 바로 새로운 집무 공간에서 일을 하겠다. 그때 공약이 광화문이었죠. 근데 그 광화문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보니 광화문에는 굉장히 국민들께 많은 피해를 예. 드릴 것 같아서 그 국방부 청사로 간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도 당선인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선인이 직접 국민들께 설명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5월 10일이라는 시간 제약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측면도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 대통령의 이 불행해진 모습들 그리고 이 청와대라는 그 공간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상대적으로 고립이 돼서 소통을 제대로 못하면서 제왕적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했던 이런 것들의 시대를 완전히 종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그 시대를 열겠다는 그 의지란 말이죠. 예. 그 의지에 대한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선거 결과로 불과 0.73%포인트 차이였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열게 해주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현 정부가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고 자꾸 안 들어가겠다는 분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심한 고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 이제 공약. 공약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그러면 국민이 이걸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주셨냐? 그건 아니거든요. 공약을 하나하나 다시 어느 정도 국민께 말씀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일정 부분 얻어내야 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자꾸 기재부를 여기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저는 뭐 좋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테니까. 근데 저희가 기재부 공무원들 그 실무자, 그다음에 중간 간부, 뭐 고위 간부 다수와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이 추산한 거 아니고요. 예. 요청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재부의 입장은 뭐 정치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면 뭐 가능하면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재부에 제가 요건과 관련한 것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 예비비의 요건에는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거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의 의지를 예측할 수 없는 거로 만약에 놓는다면 모든 예산을 지도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예측 불가능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는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갖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은 선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은 국민들의 정책,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그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그대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까지 지금 일어나서 재판받고 있는데 국민 동의받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 이야기 마저 할게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직무공간 이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협력할 뜻을 나타냈어요. 국민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못했지만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입장이 바뀌었죠. 김부겸 총리도 터키에 가서 이 당선인의 의지가 그러면 현 정부가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입장 바뀌었어요. 입장 바뀌면서 내세운 이유가 안보 공백인데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예비비가 요건에 안 맞는다면 그걸 이유로 내세워야 되는데 그거 이유로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5월 10일에 이렇게 박아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예.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예산에 반영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예타 면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산에 반영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원전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론을 뭐 몇 년간 했지만 저희 우리 당 쪽의 인사들이 뭐 그 국민의힘 쪽에 그 평론하시거나 패널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에 뭐 안 그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또 국민의힘 쪽에 그 패널 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 얘기를 가지고 현재나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뭐 과거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미래도 그래야 한다, 이런 거는 아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예. 이미 강조했지만 당선인은 이걸 공약으로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5월 10일 들어가겠다고 예. 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반박한 적이 있습니까? 왜 국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지 왜 그날 바로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막상 추진하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그거를 충분히 저는 당선인이 직접 국민들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좋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면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적어도 2달 안에 예비비를 이제 확보해서 2달 안에 이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똑같습니다. 이사하는 기간은.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새 대통령에 대해서 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면 사실은
훨씬 순조로운 거 아닙니까? 예. 이사 기간이 2달로 똑같다면 좀 더 빨리 새로운 공간에서 입주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두 분께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이제 만남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 외에도 좀 갈등이 됐던 뭐 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그런 의제들 특별히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또 50조 원 2차 추경 문제도 그렇고요. 자, 앞으로 장제원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과 함께 실무 협의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다른 예. 문제들은 큰 충돌 없이 뭐 이제 사실은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 국민들의 걱정을 더 인식을 하게 됐고 네.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견을 노출함으로써 상대의 생각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그 소위 갈등 지점이었던 감사위원 이제 두석의 공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감사원의 입장이 명백히 나와서 예. 지금 현 정부가 이 인사를 하는 거는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장이 제청하기는 어렵다. 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현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일단은 큰 갈등 지점은 해소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한 인선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40일 안 남은 현 대통령이 그 새로 취임할 이제 윤 대통령의 뭐 뜻과 입장을 좀 존중해서 예. 실무적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것 같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의지는 상당히 강하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적으로 여당 지금 민주당도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적으로 그 뜻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기재부가 지금 그동안에 추경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국채 발행도 많이 해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졌고 우리 부채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글쎄 기재부가 설득이 되느냐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인수위 쪽과 청와대 쪽의 실무 간 협의는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매듭은 지어지고 예. 그 과정에서 그 문제들 가지고 큰 갈등은 또 표출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뭐 저도 뭐 상당 부분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원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 뭐냐면 국민의 삶이 우선되느냐, 국민이 우선되느냐 이게 이제 대원칙이라고 보고요. 국민의 삶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 반대한다? 아유, 그 정치 세력이 뭐 그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걸 우선시한다면 다 협조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감사위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감사원에서 만약에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에 일정 정도의 용인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임명을 제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그 대통령이 요청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부적절해서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윤석열 그 행정부가 들어서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를 푸는데 단초가 됐기 때문에 뭐 환영은 합니다만은 예. 이게 제가 좀 바람직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선인 측에서 인사를 좀 스크린해가지고 추천을 하면 제청을 하고 이거를 현직 대통령께서 좀 받아주시는 이게 좋은 관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추경과 관련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고집 피우실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 예. 부분이 만약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거에 국한된다면.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저거는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 재정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경직성 경비가 아니거든요. 경직성 경비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요번에 들어가고 나면 내년 예산이나 추후 예산에선 이거를 얼마든지 조정해가지고 예. 이 지금의 적자 부분을 어떻게 스무딩을 한다 그러나요? 아니면 메꾼다고 하나요? 흑자 재정으로
하거나 균형 재정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로 고집을 피우실 일은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강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예 거론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은 좀 작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테이블에 올릴 리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이야기를 저는 안 하실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봤고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예. 이제 제 개인 짐작은 일단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물론 당선인이 건의할 수도 있고 사례도 있습니다. 예. 김대중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있었고 이루어졌는데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윤 당선인이 건의하지 않은 까닭은 일단 현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는 측면. 그 다음에 현 대통령과 이 소위 이제 그쪽에 관계된 분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김경수 지금 전 경남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죠. 이 지금 뭐 대법 판결 유죄 확정 판결 나서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이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까지 비치면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꺼내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꺼낼 리가 없으니까 어제 그래서 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고 브리핑 그대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좀 줄이는 만남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예. 그동안 국민들께 좀 보여진 모습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이미 권성동 의원께서 국민들 인식을 마치 정치 거래처럼 느껴지게 만드신 순간부터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 위에 서 있는 정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윤 당선인이 사흘 전에 김부겸 총리를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사석에서 뭐 형님 아우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동을 조율한 것도 사실은 김부겸 총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김부겸 총리가 이 윤활유 역할을 좀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김부겸 총리 오랫동안 아는 사이고 아마 학창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 같고 굉장히 사적으로는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구 고검으로 자천됐을 때 그 당시 대구 출마를 준비하던 김부겸 총리죠.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인 것 같은데 예. 그때 대구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식사 대접도 하고 그 김부겸 총리도 굉장히 인간관계를 원만히 가져가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그 사적으로는 친하고 김부겸 총리 쪽에서 먼저 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비공개 만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발표가 어제 회동 발표가 27일 있었는데 26일 만났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이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과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그런 역할을 하셨으니까 청와대 이 이전과 관련해서 네. 김부겸 총리가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뜻은 확실히 알 거고 어제도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께 저는 좀 이 대통령 직무 공간을 꼭 옮겨서 뭐 그 새로운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김부겸 총리가 어차피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큰 역할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좀 더 원만히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어제의 만남에 김부겸 총리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새 정부 초대 총리 누가 되느냐 여기도 참 이것도 관심사인데 이제 김부겸 총리 연임설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이 부분도 좀 논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김부겸 총리 유임이라는 것은 협치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협치라는 것은 개인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김부겸 총리의 입장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김부겸 총리가 어쨌든 굉장히 뭐 진보 진영에서도 강성을 좀 더 이렇게 설득하고 좀 약간 그래도 중도 쪽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예. 그런 성품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뭐 안보도 굉장히 불안하고 국민 모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역할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좋은 역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총리 유임 이쪽으로는 저희가 더 얘기를 안 해드리는 게 예. 김부겸 총리를 돕는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도 조만간 이 총리직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안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뭐 친분이 있지만 요즘 뭐 바쁘시기 때문에 예. 연락을 안 드리고 있는데 아마 본인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은 의원을 지냈고 입법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이 행정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청사진이나 이런 걸 좀 실현하고 싶다. 이런 뜻은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총리를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거로 보이는데 이제 이 과연 어떤 결심을 할지.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결심이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리스트를 만약에 만든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여러분의 그 총리 후보감을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그중에 맨 위는 역시 안철수 위원장이 아닐까. 단일화를 통해서 공동정부를 약속을 했고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의 정신을 집어넣어서 가동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하시고 싶어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그 뜻을 수용하리라고 보는데 아직 안철수 위원장의 뜻이 명백하진 예.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측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뭐 총리는 안 가시고 당대표 쪽을 더 생각하신다.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경기지사로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예.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결단의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좀 그 본인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지금 잘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곧 여당이 될 예. 예? 그 제1야당, 현재는 제1야당의 대표세요. 예.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돌을 하나 던져도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어휘 선택이나 태도는 굉장히 좀 세심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게 이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태도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지금 해주기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기가 어렵다면 예. 그거를 최대한 잘 설명하는 자세, 그걸 가져가는 것이 야당의 대표, 곧 여당이 될 여당의
곧 여당이 될 정당의 대표의 네.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요새 나오는 말처럼 지방선거에서 뭐 다른 시민들을 좀 자극해서 불편함에 대한 부분을 자극해서 표를 얻고자 하고 한 것이라면 그 이준석 대표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 부연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또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장현,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시위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 사실 지하철이 서서 문이 열리면 휠체어를 이제 문 사이에 이렇게 놓고 그 사실 지하철 운행을 지연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저는 그 표현이 좀 자극적이었고 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문명적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은 예. 우리 장애인들께서 겪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 교통권, 이동권을 더 보장하고 엘리베이터 더 많이 설치돼야 되고 저상버스 더 보급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 전장현 대표하고도 만나서 같은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해법은 그 해법대로 가되 시위하는 방식에서 시민들께 끼치는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가 낸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 낸 거는 상당히 용기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표현이 과해서 네. 이제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우리 전장현도 그 문제 의식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위 방식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하철 문이 열리면 그냥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차분히 지하철 안에서 그 본인들의 지금 주장, 저는 그 주장은 빨리 우리 사회가 최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예. 가능한 한 빨리 수용해서 해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통해서 조금은 개선이 된 것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불법 시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지도자의 모습을 저는 좀 강조를 한 거거든요. 뭐냐면 그것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장소에 찾아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국민의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고 이러면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라고 만약에 호소를 했다면 좀 더 쉽게 일이 풀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정치인, 지도자의 태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 대표로서의 태도에 좀 이제 네. 문제 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지난 대선에서 젠더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표가 갈라진 것처럼 이번에도 좀 지방선거를 노리고 시민 불편을 중점으로 둬서 이게 표심을 좀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좀 반대하는 편에서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윤석 대표의 이 말씀을 다 보면 이제 표현에 좀 과한 측면을 덜어내고 보면 그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혐오 정치 낙인을 자꾸 찍고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현 정부 시절에 사실은 뭐 현 정부 하면 규정을 좀 하자면 친노동 반기업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민주노총의 시위가 얼마나 불법 시위가 많았고 과격 시위가 많았습니까? 심지어 경찰이 보는 앞에서 기업인들 폭행도 한 일이 있었고 경찰은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지 못했던 지금의 여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저 문제 제기 방식은 이번에는 장애인에 대한 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좀 일으켰고 표현에 저는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좀 너무 과한 측면도 있었지만 예.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가려면 네. 이 주장하는 방식, 어떤 입장을 관철하는 방식도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윤석 대표가 이번에 한 거고 예. 저는 사실은 민주노총이 한번 성찰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곳곳에서 민주노총의 이 불법과 과격
이런 집단 행동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거는 반드시 좀 스스로 좀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